겉모습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입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1억을 찾으러 온 노인에게 젊은 은행원은 모두 앞에서 말했죠. 할아버지가 그 돈 있으면 제가 은행장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노인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이 움직인다는 것을요. 이 기막힌 이야기의 끝을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새벽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잠이 없는 것과 일찍 일어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랍니다. 나는 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새벽의 고요함이 좋아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동창 녀석들은 이제 삭신이 쑤셔서 동이 트는 게 무섭다는데 나는 오히려 동이 트기 전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해져요. 오늘도 그랬죠. 한 4시쯤 되었을까요?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은 수십 년을 반복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창호지 너머로 아직 까만 하늘과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걸 보면 마치 온 세상이 나만을 위해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안동, 이 오래된 고택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서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묵향이 나를 반겨요. 수십 년 된 벼루에 맑은 물을 조금 붓고 먹을 가는 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된답니다. 서걱, 서걱. 일정한 속도로 먹을 가는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죠.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이 지루하다지만 나에게는 흐트러진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에요. 먹이 곱게 갈리는 것을 느끼며 오늘의 내가 쓸 글씨와 그 안에 담을 정신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유독 마음이 가라앉더군요. 어제 현우 녀석과 나눴던 이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곧 있으면 서울로 떠나야 하니까요. 할아버지, 꼭 그렇게 직접 가셔야겠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송금하면 1분도 안 걸리는 일인데요. 캐나다에서 공부하다 잠시 다니러 온 손주녀 끝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모든 것을 빠르고 편하게 해결하려는 요즘 아이들이죠.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이 늙은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다는 걸. 하지만 현우는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그저 숫자 몇 개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특히 이번 일은 더욱 그랬죠. 화선지를 펼치고 잘 갈린 먹을 붓에 듬뿍 적셨어요. 그리고는 단숨에 2글자를 써 내려갔죠. 믿을 신신. 사람 인인 변의 말씀, 언닌. 사람이 한 말을 지키는 것. 어찌 보면 참 간단한 원리인데 세상은 갈수록 이 간단한 것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 평생의 화두였고 내가 세운 한시, 간주이라는 회사의 근간이기도 했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들을 수없이 보면서도 나는 이 글자를 마음속에 품고 한 걸음씩 걸어왔어요. 현우야, 이리 와서 하래비 글씨 쓰는 것 좀 보거라. 내 부름에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을 한 현우가 서재 문을 빼꼼 열었어요. 할아버지, 또 글씨 쓰세요? 대단하시다. 정말. 나는 녀석을 보고 웃으며 말했죠.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현우야, 어제 네가 한 말 말이다. 물론 내 말대로 하면 아주 편하겠지.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돈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란다. 이건 약속이거든. 약속이요? 그렇지. 무너져가는 그 서원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야. 하래비가 어릴 적 글을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친 곳이지. 그리고 그곳을 지켜온 어른들께 내가 약속을 했단다. 언젠가 내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이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말이다.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키는 게야. 나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현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돈을 보낼 때 말이다. 그저 숫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그 돈에 담긴 뜻까지 함께 보내야 하는 거란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려는 게야. 그분들의 손을 잡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야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내 마음을 전해야
그 돈이 비로소 진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지. 알겠느냐? 현우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전부 이해하지는 못한 눈치였지만 적어도 하레비의 진심은 알아들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그래요. 이런 게 바로 이와 신을 가르치는 방식일 테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렇게 나의 서울행은 결정되었답니다. 현우 녀석이 기차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었죠. 자기가 꼭 모시고 가야 한다면서요. 든든한 녀석. KTX라는 기차는 참 빠르더군요. 내가 젊었을 적 서울 한번 가려면 꼬박 하루가 걸렸는데 말이에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내가 알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논과 밭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나지막한 초가집들이 있던 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죠. 참 많이도 변했구나.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든 걸 바꿔놓았으니. 내 혼잣말에 옆자리에 앉은 현우가 이어폰을 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그냥 세상 참 좋아졌다고. 너희들은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어. 나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죠.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는 온통 잿더미였단다. 모두가 먹고 살기 바빴지. 그때는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면 그걸로 좋겠어. 그게 최고의 가치였지. 한실상회라는 작은 포목점에서 시작해서 한실그룹이 되기까지 내가 지킨 건 딱 그거 두 가지였단다. 성실과 정직. 그러면 신뢰는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거든. 내 이야기 속에 한실그룹의 창업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현우는 눈치챘을까요? 하지만 그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는 아직 모를 테죠. 기차가 서울역에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은 점점 더 삭막해졌어요. 회색 건물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고 그 사이를 수많은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갔죠. 그리고 마침내 기차가 멈추고 서울역 플랫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한번 깊게 골라야 했어요. 안동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거대한 소음과 수많은 인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옆 사람과 어깨를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기 갈 길을 갈 뿐이었죠. 그 거대한 익명성 속에서 나는 마치 섬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현우는 익숙한 듯 사람들을 헤치며 앞서 나갔지만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간 수없이 서울을 오갔지만 올 때마다 이 도시의 속도와 익명성은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었죠.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가는 길은 더했어요. 창밖의 사람들은 모두 손에 작은 기계 현우 말로는 스마트폰이라더군요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웠어요. 모두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소통하고 있는 듯 보였죠. 마침내 목적지인 은행 앞에 도착했어요. 통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은 위압적이기까지 했죠.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안에서는 시원하다 못해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어요. 그리고 나를 맞이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허리춤까지 오는 하얗고 동그란 로봇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원하시는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기계음이 너무나 또렷하고 빨라서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잠시 머뭇거리자 로봇은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더군요. 현우가 옆에서 번호표 뽑으러 왔어요. 라고 대신 말해주자 로봇은 번호표 발급은 저쪽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세요. 라며 손가락 대신 반짝이는 불빛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키오스크라. 참 어려운 말이더군요. 현우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사람들이 커다란 화면 앞에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누르고 있었어요. 나도 그들 뒤에 줄을 섰죠. 내 차례가 되어 화면 앞에 서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예금, 출금, 송금, 대출, 수많은 글자들이 빼곡하게 화면을 채우고 있었는데 어느 것을 눌러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뒤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마음은 조급해졌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글씨는 너무 작고 화면은 너무 밝아 눈이 아파왔어요.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근처를 지나가던 젊은 남자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총각, 미안하지만 이 늙은이 좀 도와주겠나? 번호표를 뽑아야 하는데 어느 것을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서. 하지만 그 직원은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구석을 툭 하고 가리키고는 그냥 가버리더군요. 일반 예금이라고 쓰인 작은 버튼이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할 새도 없었죠. 그의 얼굴에는 이런 것도 못하세요? 하는 듯한 귀찮음이 가득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식의 무시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았죠. 주변의 모든 것이 효율과 속도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기계와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인간적인 소통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나 혼자 다른 세상의 언어를 쓰고 있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렵사리 번호표를 뽑아들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참 길게 느껴졌어요. 전광판에 뜨는 숫자를 놓칠세라 눈을 깜빡이기도 조심스러웠죠. 띵동 소리와 함께 마침내 내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정된 창구로 향했죠.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여직원은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이었어요. 명찰에는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나는 의자에 앉으며 평생의 습관처럼 먼저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저 손톱을 다듬으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죠. 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나는 통장과 도장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용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 믿어왔으니까요. 내가 안동에서 왔는데 우리 고향에 아주 오래된 서원이 하나 있어. 그게 지금 많이 낡아서 비가 새고 무너질 지경이라 그 서원을 보수하는데 좀 보태려고 하는데.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내 말을 잘랐어요. 그녀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어르신,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뒤에 기다리는 분 많거든요. 그 차갑고 날카로운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아, 이곳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아니구나. 이곳에서 나는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일 뿐이구나. 그 순간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 여직원의 목소리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차갑고 건조했어요. 제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어봤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무런 온기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답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동시에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어요.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가? 이곳의 법도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인가?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입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죠.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돈을 꺼내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이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평생을 믿고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그래, 이곳은 안동이 아니다. 이곳은 서울이고 저 젊은 여직원은 그저 이곳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구식으로 군 것일지도 모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저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군더더기 없이 그들이 원하는 용건만을 말하기로 했죠. 1억 원을 인출하고 싶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갔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여직원의 얼굴에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까보다 더 자세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달아서 색이 바랜 제 두루마기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은 구두,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제 얼굴을 말이에요. 마치 값을 매길 수 없는 골동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흔한 돌멩이를 걷어찰지 말지 고민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피식, 아주 작게, 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그녀가 웃었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영감이 지금 잠꼬대를 하나 하는 비웃음이었죠. 그녀는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는 척하더니 이내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아까는 없던 가르치려 드는 태도까지 묻어 있었죠. 할아버지,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혹시 누가 시키던가요? 전화로 검찰이라면서 돈 보내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자녀분이 다쳤다고 하던가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판단력이 흐린 노인, 사기꾼의 말에 깜빡 넘어가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주변 창고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 몇몇도 저희 쪽을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시선이 제 등 뒤에 와서 따갑게 밝혔죠. 평생을 한실의 성우, 안동의 어른으로 불리며 살아온 제 인생이 이 젊은 여직원의 말 한마디에 불쌍한 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 칠수록 제 모습은 더욱더 의심스러워 보일 뿐이라는 걸 수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저는 그 여직원이 탁자 밑으로 슬며시 스마트폰을 내려 무언가 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아마도 저를 찍고 있었겠죠. 직원들만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오늘의 진상 고객이라며 제 사진을 올리고 낄낄거릴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어요. 예전에는 뒷담화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오고 갔지만 이제는 이렇게 흔적까지 남겨 서로 돌려보며 조롱하는 시대가 된 것이었죠.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소란이 커지자 저쪽에서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가슴에 지점장 태곤이라는 명패를 단 것을 보니 이곳의 책임자인 듯 싶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저 사람은 다르겠지. 적어도 책임자라면 아랫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손님의 말을 들어주겠지.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아주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객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저희 직원이 혹시 실수를 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고 태도는 공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죠.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아까 그 여직원과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깊고 세련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수없이 상대해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는 척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판태블릿 PC라고 하더군요. 으로 제 통장 정보를 조회하더군요. 화면에 찍힌 몇만 원의 잔고를 확인한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조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마치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하지만 아주 염려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르신,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니실까요? 통장에 지금 그만한 돈이 없으신데 연세가 있으시니 잠시 기억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것은 공개적인 망신주기였어요.
그는 저를 기억력도 오락가락하는 치매 노인으로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제 말이 거짓이며 제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안동 양반의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점장의 말에 용기를 얻은 것인지 아까 그 여직원 박소연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녀는 이제 숨기지도 않고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했죠. 지점장님, 뭘 걱정하세요. 할아버지가 1억 있으면 제가 은행장 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행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크고 노골적인 비웃음이 아니라 입을 가리고 끄끄대거나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는 그런 식의 웃음이었죠. 그래서 더 비참했어요. 그 웃음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지켜온 제 이름과 명예, 그리고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이름 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어요.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를 제 진심만은 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돈은 내 개인적인 용무로 쓰려는 것이 아니오.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담긴 우리 문화를 지키는 데 쓰일 아주 중요한 돈이란 말이오. 하지만 제 진심은 그들에게 닿지 않았어요. 지점장 태고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르신, 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르신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애국심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 수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큰 금액의 인출은 어렵겠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무례하고 오만한 행위를 어르신을 위한 보호 조치라는 말로 완벽하게 포장했어요. 제 고결한 목표는 사기당하는 노인의 헛된 망상으로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저의 경륜과 지혜는 판단력 없는 노인의 고집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기다리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현우가 성큼성큼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잔뜩 굳은 얼굴로 상황을 파악한 녀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지금 어른께 무슨 짓들입니까? 저는 그 순간 현우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혈기에 나섰다가 저 아이까지 상처 입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지점장 태고는 당황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쯧쯧, 젊은 분이 어르신을 잘 모셔야죠. 요즘 이런 식으로 순진한 노인들 재산 노리는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많다는데 어르신, 이분 정말 손주분 맞으십니까? 혹시 같이 온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말은 저와 현우 사이를 이간질하는 동시에 현우마저 파렴치한 사기꾼 공범으로 몰아가는 악랄한 한마디였어요. 현우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고 저는 제 자신보다 손주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에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어요. 이 차가운 도시의 차가운 건물 안에서 저는 그저 정신 나간 늙은이이자 손주에게 이용당하는 불쌍한 피해자일 뿐이었죠. 제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제 진심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깊고 어두운 절망감이 저를 덮쳐왔고 그 절망의 끝에서 아주 차가운 분노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답니다. 분노로 온몸을 떠는 현우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을 데리고 그 차가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은행을 나서자 서울의 소음이 아까보다 몇 배는 더 시끄럽게 달려드는 것 같았죠. 현우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어요. 당장이라도 다시 들어가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죠. 할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대체 뭔데 할아버지한테 제가 가서 따지고 올게요. 저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녀석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상처 입고 저보다 더 분노하고 있다는 거려. 하지만 저는 녀석의 팔을 꽉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분노는 칼과 같아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자신을 베는 법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칼을 휘두르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방식이죠. 됐다, 현우야. 지금은 저들과 말을 섞을 때가 아니다. 제 차분한 목소리에 현우는 오히려 더 답답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녀석은 제 뜻을 거역하지 않고 억지로 화를 억누르더군요. 저는 녀석을 이끌고 복잡한 거리를 벗어나 조금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일신 이라는 낡은 현판이 걸린 제가 서울에 올 때마다 들르곤 하는 곳이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러운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과 은은한 차향이 우리를 감쌌어요. 주인장은 저를 알아보고는 말없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가장 안쪽 조용한 자리로 안내해 주었죠. 자리에 앉아 끓인 물로 찻잔을 데우고 찬물을 따라내는 제 손길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어요. 이런 순간일수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저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현우 앞에 놓아주자 녀석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떻게 저런 심한 말을, 그깟 돈이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저 사람들은 잘못이 없단다. 네? 할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니요. 그래, 잘못이 없지. 저들은 그저 그들이 배운 방식대로 그들이 아는 세상의 법칙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통장 속 숫자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 그게 저들이 배운 전부일 테니 말이다. 그러니 모르는 것을 탓해서 무엇하겠느냐. 제 말에 현우는 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녀석을 보며 이제는 말해 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마. 아주 먼 옛날도 아니고 바로 이 할애비의 이야기다. 저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폐허가 된 서울 남대문 시장의 풍경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 흙을 파먹고 입을 옷이 없어 미군들이 버린 담요를 뒤집어 쓰던 시절,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두 주먹과 안동에 선비셨던 아버지께 배운 정직이라는 가르침뿐이었죠. 그때 내가 작은 포목점 하나를 냈단다. 가게 이름이 한실상회였지.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한실이요? 한국할 때 한자에 열매실 실자인가요? 비슷하다. 한국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승부한다는 뜻이었지. 모두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물에 적신 옷감을 팔고 자투리 천을 속여 팔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단다. 정직한 가격에 최고의 물건만 가져다 놓았지. 손님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선비의 상도 션더였으니까. 처음에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모두 저를 한실상의 영감이라 부르며 믿고 찾아와 주었어요. 값싼 외산 제품들이 밀려들어와 주변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을 때도 저희 가게는 끄떡없었죠. 신뢰는 그 어떤 광고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까요. 할아버지, 그럼 지금의 한실그룹이 바로 그 한실상회였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작은 포목점이 옷감을 만드는 회사가 되고 그 회사가 집을 짓고 나라의 기간 산업을 떠받치는 그룹이 되기까지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은 딱 하나였단다. 바로 신뢰라는 약속이었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현우야, 돈이라는 것은 말이다.
신뢰의 결과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 오늘 우리가 본 저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기에 사람의 마음과 신뢰를 보지 못하는 게야. 그저 통장 속 숫자만 볼 뿐이지. 그러니 저들이 어찌 진짜 부의 의미를 알겠느냐. 제 말에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죠. 내가 왜 그 많은 돈을 벌고도 화려한 서울의 저택이 아니라 낡은 안동 고택에 머무는지 아느냐? 그 창업 정신을, 그 약속의 무게를 잊지 않기 위해서란다. 내가 가진 5천억 원의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수십 년간 나와 한시를 믿어준 사람들과 지켜온 약속의 무게 그 자체란다. 약속의 무게. 그렇지.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아느냐? 바로 내가 오늘 지키려 했던, 지금은 무너져가는 안동의 그 서원이란다. 내가 어릴 적 그 서원에서 글을 배우며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처음 가슴에 새겼으니까. 그러니 그곳을 다시 세우는 것은 내 인생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고 내 모든 것을 잊게 해준 첫 번째 약속에 보답하는 일이기도 한 게야. 모든 이야기를 들은 현우의 눈에는 아까의 분노 대신 깊은 존경심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녀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이 선 듯한 목소리로 물었죠.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수십 년은 좋게 쓴 듯 모서리는 달아 반질반질하고 숫자판의 글씨는 희미해져 있었죠. 요즘 아이들이 쓰는 번쩍이는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낡은 전화기를 열고 아주 익숙하게 번호를 하나씩 눌러나갔습니다. 제 손가락은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전화기 너머로 아주 정중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도 비서인 듯했죠. 저는 조용히 제 신분을 밝혔어요. 진호 총재 좀 바꿔주게. 나 안동의 성호일세. 그 순간 현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진호. 그 이름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움직이는 사람. 바로 우리가 방금 나온 그 은행의 총재 이름이었으니까요. 현우는 황급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금세 인자한 미소의 한 남자 사진과 함께 오은행 총재 김진호라는 프로필이 떴죠. 녀석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조금 전 비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무게감과 정중함이 깃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저 진호입니다. 귀한 분께서 어인일로 직접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저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죠. 나 지금 서울에 와 있네. 총재가 운영하는 은행에 잠시 볼 일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했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말없이 찻잔에 남은 차를 마셨어요. 제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고 슬픔에 잠긴 늙은이의 그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평생을 지켜온 제 가치와 철학에 대한 차가운 확신, 그리고 조용히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단호한 권위가 서려 있었겠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경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녀석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센 할아버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강인한 뿌리의 실체였겠죠. 녀석의 눈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자부심의 불꽃을 보았답니다. 이제 게임의 판은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으니까요. 제 전화 한 통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때의 저는 찻잔 속 차시피 흔들리는 것을 보며 짐작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수십 년 후 진호 총재에게서 직접 전해 들은 그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날 진호 총재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수조원대 프로젝트를 두고 국내 최고 재벌 총수들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있었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돌고 모두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의 개인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안동의 성호 어르신께서 전화를 찾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진호 총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함께 있던 모든 재벌 총수들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왔어요. 그의 행동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대체 안동의 성호가 누구이기에 이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을 모두 앉혀두고 저렇게 달려 나간단 말인가. 제 목소리를 확인한 진호 총재의 첫 마디는 어르신, 저 진호입니다. 귀한 분께서 어인일로 직접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과 염려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나 지금 서울에 와 있네. 총재가 운영하는 은행에 잠시 볼 일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진호 총재는 잠시 숨을 멈추더니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해요. 어르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제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죄송스러움으로 떨리고 있었답니다. 진호 총재와 통화를 마친 직후 저는 다시 낡은 폴더폰을 여러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평생 제 곁을 지킨 비서실장의 번호였죠. 그는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저입니다. 나일세.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실행하게. 저는 딱 두 가지만 지시했어요. 첫째, 한실의 최고 의전팀을 준비시키게. 회장인 내가 공식적인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준하는 가장 격식 있는 의전으로 말일세. 둘째, 우리 그룹과 내 개인 명의의 모든 자금 현황과 그 자금을 타 은행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정확히 1시간 내로 내게 보고하게. 비서실장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의 대답은 늘 그랬듯 간결하고 명확했죠. 옛,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란 그런 것이었어요. 묻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을 걸쳐 만든 보이지 않는 손들이었죠. 제가 두 통의 전화를 하는 동안 현우는 제 지시대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녀석의 손놀림은 제가 보기엔 거의 마술에 가까웠죠. 잠시 후 현우는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이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온통 서민금융, 고객 만족 최우선, 따뜻한 금융 같은 말들 뿐이에요.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네요. 화면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은행장 사진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내용의 홍보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방금 전 우리가 겪었던 일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죠. 현우야, 그 기사들을 전부 저장해 두거라.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그들의 행동이 증명해 줄 게다. 그리고 저는 녀석에게 또 다른 과제를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거든 한실이 지켜온 가치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하나 써보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하레비에게서 느낀 것을 그대로 담아서 말이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란다. 가치와 가치의 대결이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니? 제 말에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녀석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고는 다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에서 저는 한실의 미래를 보았답니다. 전통을 이해하고 그 전통을 현대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할 줄 아는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말이에요. 약속한 1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제 낡은 폴더폰이 조용히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찻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잘 기억해 두거라.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란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 말의 의미를 녀석은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찻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제 서울의 소음은 더 이상 저를 외롭게 하지 않았어요. 곧 불어닥칠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제 마음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보잘것없는 늙은이의 진짜 무게를 말입니다. 우리가 찻집을 나와 다시 그 은행을 향해 걷는 동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슴을 헤집던 모욕감과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는 수십 년 된 바위 같은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죠. 현우 녀석은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는 할애비에 대한 걱정과 함께 곧 벌어질 일에 대한 굳은 믿음이 익혔어요. 우리는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길 건너편에서 잠시 그 거대한 유리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연출가처럼 말이죠. 제 시선은 통유리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은행 안의 사람들을 향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쪽 창구에서 지점장 태곤과 여직원 박소연이 마주보고 서서 웃고 있더군요. 아마 점심 메뉴 이야기라도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이나 불편함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에게 조금 전의 일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간 불쾌한 해프닝 혹은 동료들끼리 나눌 안주거리 정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한 인간의 평생에 걸친 명예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요. 곧 알게 될 테니. 바로 그때였어요. 정적을 깨고 저 멀리서부터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대인가 싶던 소리는 이내 여러 대가 겹쳐지며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왔죠. 길을 걷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기러기 떼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열을 맞춰 달려오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들의 행렬이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전부 세어볼 수도 없을 만큼 많았죠. 그 차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은행 앞 도로를 따라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길게 늘어선 검은 세단의 행렬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냈어요.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도 창밖의 기이한 풍경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태곤과 소연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아마도 어느 높으신 분이 대출이라도 받으러 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선두에 섰던 차의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백발이 성성한 진호 총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인자한 미소 대신 차갑고 굳은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뒤이어 다른 차들에서도 한실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우리 그룹의 법무팀 그리고 최고 의전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어요.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군대처럼 움직였죠. 은행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태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입구로 달려나갔어요. 자신의 지점에 대한민국 최고은행의 총재가 예고도 없이 나타났으니 이게 웬 떡인가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죠. 태고는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어요. 총재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하지만 진호 총재는 그의 인사를 본 채 만 채, 아니 아예 그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황한 태곤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진호 총재와 그를 따르는 수십 명의 임원단은 마치 홍해를 가르는 모세처럼 은행 로비의 사람들을 해치고 똑바로 걸어왔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은행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저와 현우였죠. 마침내 제 앞에 선 진호 총재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어요. 그의 눈에는 죄송스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스승에 대한 변치 않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는 은행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를 따라온 한실그룹의 임원들과 은행의 최고위급 간부들 모두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일제히 제 앞에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희가 늦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진호 총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은행 전체를 뒤흔들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어요. 회장님, 그 한마디에 은행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곤과 소연의 얼굴은 하얗게, 정말이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들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져서 저와 제 앞에 고개를 숙인 사람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아마 자신들이 보고 있는 광경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있을 테죠. 저는 말없이 그들의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현우의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 천천히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까와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제 걸음걸이에는 한 시대를 이끌어온 거인의 위엄이 서려 있었고 제 눈빛은 그 누구도 감히 마주치지 못할 만큼 서늘했죠.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는 태곤과 소연을 한번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죠. 저는 그들을 지나쳐 은행의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르는 진호 총재에게,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부로 한실그룹과 내 개인 계좌의 모든 자산을 전액 인출하여 주거래 은행을 옮기겠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죠. 총액이 아마 5,137억 원이 될 걸세. 5천억. 그 숫자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헛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털썩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소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죠.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진호 총재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태곤을 향해 말했어요. 자네가 우리 은행의 얼굴에 먹칠을 했네. 자네가 우리 은행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어. 그리고 그는 떨고 있는 소연에게 시선을 돌렸죠. 그리고 박소연 씨, 당신이 은행장이 될 일은 영원히 없겠군. 그 말을 끝으로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다른 고객들은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내 통쾌하다는 표정으로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남성은 혀를 차며 말했죠. 그러게 말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쌤통이다, 쌤통이야. 그때 저는 은행 한쪽 구석에서 한 젊은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 학생은 이제 경외로운 표정으로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죠. 은행원의 갑질을 참교육하는 리얼 회장님이라는 제목의 그 영상은 아마 곧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테죠. 디지털 기술이 때로는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무너졌던 체면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오만했던 체면은 땅보다 더 깊은 곳으로 처박히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하고도 공정한 벌이었습니다.
통쾌한 복수극의 막이 내린 후 은행 안은 한동안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은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는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죠. 진호 총재와 제 비서실 직원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는 동안 저는 현우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세로 주거래, 은행이 될 곳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VIP실이었어요. 방금 전에 그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늑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죠. 따뜻한 차가 나왔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그 풍경이 아니라 제 옆에 앉은 손주 녀석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녀석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상기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경외감과 존경심, 그리고 하레비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저는 그런 녀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오늘 네가 곁에 있어줘서 참으로 든든했다, 현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요. 오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뵙게 되어서 저는 정말. 녀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감격에 겨워하더군요. 저는 녀석의 손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아이에게 꼭 해줘야 할 마지막 가르침이었으니까요. 잘 보았느냐?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통장 속의 숫자나 어깨의 단지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허상일 뿐이지.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온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이는 신뢰라는 것에서부터 말이다. 평생을 걸쳐 그 신뢰를 지켜온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야. 이 하레비의 말을 평생 잊지 말거라. 제 말에 현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학 생활 동안 잠시 잊고 지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녀석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저와 현우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존중의 유대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이니까요. 저는 즉시 은행 담당자와 제 변호사를 VIP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 뜻을 전했죠. 우선 안동의 서원 복원기금으로 10억 원을 즉시 이체해 주시오. 원래 생각했던 1억 원의 10배였어요. 이왕 시작하는 것, 다시는 돈 때문에 우리 문화유산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담당 직원은 잠시 놀라는 듯했지만 곧바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에게 더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내 개인 자산 1,000억 원을 출연하여 한실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시오. 제 말에 현우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저는 담담하게 재단의 목표를 설명했죠. 전국의 이름 모를 곳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것을 지키고 이어나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 그것이 재단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미래는 내 손주 현우가 맡게 될 걸세. 내가 이사장직을 맡아 기틀을 닦아놓으면 그 다음은 이 아이가 이끌어갈 게야.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녀석은 이제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한동안 제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현우가 보여주는 신문과 방송마다 제 이름이 오르내렸죠. 그 은행은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 고객층을 위한 인권 존중 교육 의무화,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전담 창구 마련 같은 새로운 내부 정책들을 내놓았죠. 한 사람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을 저는 그때 실감했답니다.
제 행동이 단지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잘못된 관행 하나를 바꾸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현우와 함께 다시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이었죠. 우리가 찾은 곳은 몇 달 전만 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던 바로 그 서원이었습니다. 서원은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었죠. 기둥은 다시 튼튼하게 세워졌고 지붕에는 윤이 나는 새 기와가 얹혔어요. 낮고 찢어졌던 창호지는 맑은 햇살을 가득 담은 한지로 곱게 발려 있었고 마루에서는 기분 좋은 새 나무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와보세요. 현우가 재단의 젊은 직원들과 함께 저를 불렀어요. 녀석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것은 디지털 서원 체험관이라는 곳이었죠. 아이들은 VR 기기라는 것을 쓰고 가상현실 속에서 퇴계 이황 할아버지를 만나 질문을 하고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AR 기술로 텅 빈 마루 위에 아름다운 옛 가구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탄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현우는 할아버지의 아날로그적 지혜를 다음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해낸 것이었죠. 전통과 기술의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어제의 일이랍니다. 저는 말끔해진 서원의 대청마루에 앉아 동네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 옆에서는 현우가 아이들의 자세를 바로잡아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화선지에 붓이 스치는 소리가 어우러져 더없이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저는 잠시 붓을 놓고 이 모든 광경을 행복하게 바라보는 현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현우야. 네, 할아버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투자란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것들에 더 많은 마음을 쓰는 것이란다. 제 시선은 현우를 넘어 서원 마당에서 해맑게 뛰노는 아이들, 우리의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한 이야기는 이제 저 아이들을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지켜온 신념의 깊이에서 나오는 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어른이 아닐까요?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이니까요.